19세기 말 평안남도 어느 섬에 무신론을 주장하는 한 과학자가 있었다. 그는 통칭 황진사라 불리곤 하였는데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평양에서 번듯한 벼슬을 지내고 있던 그는 조선의 개화의 바람이 불어오자 재빨리 시국을 읽은 이들 중 하나였고 스스로 상투를 잘라버리고 신학문 공부에 몰두하였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는 머리가 깨이는 듯했다. 한시라도 빨리 백성들을 계몽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대로 간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다. 이에 그는 본가에 백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로 마음먹고 벼슬을 버리고 곧장 백길에 올랐다. 그의 집안은 마침 대동강 자락의 어느 섬으로 낙향을 한 참이었다. 그곳은 겨우 40~50호가 모여 사는 작은 섬이었는데 겉으로는 사람이 사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외진 곳이어서 관아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데다 사람은 적은데 농토는 넓으니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풍족한 곳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이기도 했다. 황진사가 처음 그곳에 도착해 마주한 광경은 그에겐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고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민간 신앙에 깊게 경도되어 있는 것이었다. 크든 작든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면 무당을 찾아가 화복을 점치곤 했고 귀신을 몹시 두려워했다. 이에 고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구판이 열려 섬의 들판과 강가엔 북과 꽹가리 소리가 울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어찌 있지도 않는 잡귀들을 저리 모신단 말인가? 스스로를 과학자라 생각하던 황진사에게는 미개하기 짝이 없는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그는 서둘러 자기 집 사랑방에 야학교를 세우고 고을의 청년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섬의 노인들과 달리 고을의 청년들은 신학문에 큰 관심을 가졌다. 세상에 귀신은 없고 사람은 하늘 아래 신분고하 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말에 흠뻑 취한 듯했다. 그중 특히 똑똑한 이들은 황진사의 가르침을 빠르게 습득해 나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는 황진사와 똑같은 말을 하고 이윽고는 낯에 띈 표정까지 같아지니 고을 사람들은 그들을 작은 황진사라 부르곤 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비단 좋은 의미에서만 붙여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승의 사상에 심취하여 이를 곧 행동에 옮기기에 이르렀는데 그 방식이 다소 거칠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고을에 큰 구판이 일어날 때마다 찾아가 회방을 놓고 심지어는 드자비질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어르신, 몰라서 묻는 것이오. 황진사님 말씀을 듣지 못했소. 그 같은 폐악질에 견디다 못한 고을 사람들은 황진사를 찾아와 제자들을 말려주기를 간청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말만 그러겠다 할 뿐 딱히 제자들을 꾸짖지 않았다. 큰 변화엔 마땅히 그만한 희생이 있는 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런 생각 외로도 스스로 당당히 말하지 못할 이유도 있었으니 바로 그와 함께 사는 어린 누이에 대한 걱정이었다. 신학문의 바람이 불어왔다지만 고을엔 고쳐지지 않는 악습이 하나 있었다. 좋은 풍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식 나이가 14 정도만 되면 바로 혼인을 시켜버리곤 했는데 이만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었겠지만 문제는 일찍 혼인해버린 남녀들의 분기가 몹시 문란하다는 것이었다. 본인의 의사 없이 혼담으로만 맺어진 섬의 청춘 남녀들은 혼인을 한 뒤에도 흔히들 밖으로 나돌곤 했다. 그렇게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넘보기를 예산일로 여기니 꼭 한두 해마다 사단이 나곤 했다. 심지어 황진사가 섬에 오던 해에는 뒷마을에서 살인이 난 적도 있었다.
황진사에게는 올해 16된 어린 누이가 있었다. 섬 기준으로는 혼기를 훌쩍 넘긴 나이였다. 딱히 용모가 특출난 편은 아니었으나 황진사는 섬의 사내들이 아직 혼이 나지 않은 그녀를 음흉한 눈길로 엿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이에 누이가 혹여 그 남봉꾼들의 꾀임에 넘어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사실 몇 해 전 있었던 일과 같은 흉악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근심보다는 섬에 별 볼 일 없는 사내와 정을 통할까 그것이 더 걱정이었다. 그는 누이를 이 같은 총구석이 아닌 번듯한 집안에 시집을 보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뿐인 누이를 저런 이들에게 보낼 순 없지. 이는 분명 자신이 무신론과 함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파하던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있는 생각이었으나 막상 그 대상이 자신의 친누이가 되니 그도 섬 밖의 고고한 양반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고민을 덜어준 것은 바로 작은 황진사들이었다. 제자들이 수업차 자신의 집을 수시로 들락이면서 감히 남봉꾼들이 누이에게 접근할 틈이 없어진 것이었다. 그중 특히 최총각이라 불리는 이웃집 머슴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 스승의 잔심부름과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도맡곤 하였는데 신부는 비록 비천했으나 신학문에 대한 열망과 황진사에 대한 존경심만큼은 누구보다 깊어 작은 황진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격의 사내였다. 말하지 않아도 스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따랐기에 그가 있는 한 황진사는 가족이 안전할 수 있다 여겼다. 하지만 그는 교우들을 이끌고 고을에서 곧잘 험한 일을 벌이곤 했다. 이번 일도 최총각의 소행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황진사는 앞장서 신학문을 전파함과 동시에 그의 가족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던 제자들의 비위를 어느 정도 맞춰주려 했다. 이에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야 그들을 꾸짖는 일이 없었던 것이었다. 오히려 자꾸만 찾아와 그들을 말려달라 성화를 부려대는 고을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저녁, 무신론을 굳게 믿어 마지 않던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뒷마을에 갔던 최총각이 울그락불그락 가득 성이 난 표정으로 스승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스승님, 웬 소란인가? 이 어리석은 놈들이 또 헛된 일로 난리를 피워대고 있습니다. 뒷마을 그 폐가에서 귀신이 나타나 이웃집 사람들 여럿이 혼절했다나 뭐라나. 폐가라면 김장손의 집 말인가? 황진사는 몇 해 전 있었던 김장손의 죽음을 떠올렸다. 몇 해 전 섬의 뒷마을에는 김장손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고을의 풍기가 그러했듯 그 또한 이미 지아비가 있는 여인들과 문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얼굴이 멀끔하여 유독 많은 부인들의 마음을 얻곤 했다. 을에 눈 감아주는 일이라 해도 그 정도가 심하면 미움을 사는 법. 그렇게 이 집 저 집 가리지 않고 남봉꾼 노릇을 하니 고을 남편네들의 깊은 미움을 사게 되었다. 이에 남편네들이 그를 찾아가 을러도 보고 좋게 타일러도 보았지만 김장손은 도무지 멈출 생각이 없었다. 이윽고 아내를 빼앗긴 남편네들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저놈을 끝내 잡아 죽여야 내 속이 편하겠다. 그들은 급기야 야밤에 김장손의 집을 급습하여 그를 밤새 고문한 뒤 끝내 음경을 뜯어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강물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니 김장손은 그대로 물귀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야말로 끔찍한 살인사건이 아닐 수 없었지만 원체 장손의 폐악질이 심했던 탓에 고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쉬쉬하며 누구도 이를 문제 삼는 이가 없었다. 또 관아에 알려봐야 섬에 좋을 일이 하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김장손이 죽은 뒤 그의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곳에서 기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밤마다 누군가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드나들 듯 집 문이 스스로 열렸다 닫히는가 하면 부뚜막에서 그릇들이 저절로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등 괴이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그에 더해 때마침 그를 죽였던 고을의 남편네들이 섬 밖에 배를 타고 나갔다 뜻밖의 사고로 모두 물에 빠져 죽어버리니 귀신을 숭상하던 섬 사람들은 이를 김장손의 원혼의 소행이라며 몹시 두려워해 마지 않았다. 장손이가 죽어 원을 품었구나. 이에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고는 그 뒤로 아무도 그 집 앞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귀신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 이제 이웃집까지 해를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섬에 들어온 후 어렴풋이 이 일을 들어본 적은 있어도 실제로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은 처음 듣는 것이었다. 황진사는 허탈한 듯 말했다. 내가 그리 가르쳤거늘 도무지 말을 알아듣질 못하는구나. 정작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릇이 떨어졌다 따위의 말뿐이지. 그러자 최 총각이 황진사의 노안 기색을 살피는 듯 하더니 말했다. 스승님이 직접 가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말인가? 직접? 예.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스승님이 직접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만약 아무런 변고가 없다면 고을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듣고 보니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황진사는 잠시 생각하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네. 내 오늘 밤 그곳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할 것이니 자네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주게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뒤따라가겠네. 이에 최 총각은 스승의 명에 짧게 대답하고는 나는 듯 뒷마을로 달려갔다. 황진사는 사랑방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 저마다 곡과 도끼를 하나씩 들게 하고는 김장손의 집으로 향했다. 내 오늘 이 지긋지긋한 잡귀 이야기를 뿌리 뽑겠노라. 조금 뒤 그곳에 도착해보니 김장손의 집은 영락없는 폐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도처에 잡초가 무성하고 문은 모두 사가 떨어진 것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했다. 예상 외의 음산함에 황진사는 소문의 이유를 알 것도 같았으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귀신 따위가 존재할 리 만무했다. 그는 대문 밖에 모인 고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내가 집안을 돌아볼 테니 여러분들은 귀신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오. 그러고는 제자들과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참을 돌아다녀 보아도 별다른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 그렇지. 자신만만해진 황진사는 앞들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호통쳤다. 모두들 보셨소. 집안엔 아무것도 없소이다. 그런데 고을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다. 그들은 아무도 황진사를 보고 있지 않았다. 하나같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의 뒤편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스승님, 저기. 그러한 불길한 침묵 속에 황진사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만 소리를 내고 말았다. 방 안에는 누군가 살짝 내민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가. 그 소름 끼치는 광경에 황진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옆에 있던 제자의 횃불을 뺏어들고는
성큼성큼 방 안에 들어갔다. 불을 비춰보니 그 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놀란 가슴을 추스르며 소리쳤다. 정신 차리지 못할까? 대체 뭐가 보인다는 게냐? 그러자 제자가 한층 더 놀란 말투로 말했다. 스승님, 보인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괴이한 소리가 들려와. 그때 황진사의 머리 위로 흙무더기가 떨어져 내렸다. 그러더니 이내 무언가 낮게 고동치는 소리가 들려오며 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놀란 황진사는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가 방 밖으로 발을 떼자마자 방 안에 커다란 들보 하나가 떨어져 내렸다. 들보가 바닥을 뚫고 떨어진 곳은 조금 전 황진사가 서 있던 자리였다. 그 같은 괴이한 일을 눈앞에서 목격한 고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진사 어른이 장손이를 보신 게야. 황진사 역시 놀라지 않는 바 아니었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고을 사람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몇 년이나 버려진 차에 갑자기 사람이 들어갔으니 들보 하나 떨어진 것이 뭐 그리 이상한 일이란 말이오. 하지만 고을 사람들의 두려운 기색은 좀처럼 사라지질 않았다. 심지어 작은 황진사들마저도 자리에 굳은 듯 서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에 황진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두려움을 느꼈다. 정신 차리지 못하겠느냐? 이에 그는 옆에 있던 제자의 곡을 뺏어들고 집 벽을 마구 후려치기 시작했다. 함께 이 집을 부수자. 정말로 귀신이 있다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스승이 직접 벽을 허물고 기둥을 후려쳤더니 제자들도 하나둘씩 정신이 들었는지 그를 거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장정 여럿이 힘껏 집을 부수니 김장손의 집은 금세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이에 황진사는 고을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소리쳤다. 보셨소? 귀신은 없소이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황진사의 말을 듣지 않는 눈치였다. 건너방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황진사는 잠에서 깨었다. 모친의 목소리였다. 황급히 안방으로 가보니 모친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장손이가 모친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불길한 이름에 황진사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그제야 보니 모친 옆에 있어야 할 누이가 자리에 없었다. 보비는 어디 있습니까? 그는 급히 등불을 가져와 방을 밝혔다. 그러자 방 한편에 쓰러진 누이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지푸라기처럼 쓰러져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황급히 이불을 가져와 정신 잃은 누이의 몸을 가리고 모친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그녀는 아직까지도 반쯤 넋이 나간 채 간신히 입을 떼어 말했다. 그놈이 조금 전에 다녀갔다. 김장손의 집을 부순 뒤 작은 황진사들은 스승의 집 앞들에 모여 밤이 늦도록 낮에 있었던 일을 떠들어댔다. 해시쯤이 돼서야 자리를 파하고 돌아갔는데
모친과 누이는 그제야 잠에 들 수 있었다. 날이 무더웠던 터라 모친은 방문을 반쯤 열어두었다. 그런데 잠에 들 무렵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누군가의 발소리였다. 아직 돌아가지 않은 놈이 있나? 이에 비몽사몽 마루에 나가보았으나 들에는 모닥불이 꺼져 있고 사람의 기척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방 안에 들어왔는데 그녀가 자리에 눕자마자 정체 모를 발자국 소리는 또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슬슬 두려운 마음이 피어난 그녀는 아들을 깨울까 생각했으나 발자국 소리는 어느샌가 툇마루를 올라서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방문이 활짝 열렸다. 문 뒤에는 웬 몸집이 굴뚝만한 형체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웃는지 우는지 모를 더러운 숨결을 내뿜으며 문지방을 밟고 방 안에 들어섰다. 모치는 두려움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언젠가 그를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김장손이었다. 이윽고 발걸음이 지척에 이르자 그녀는 끝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존재할 리 만무한 귀신이 집안까지 들어왔다니 황진사는 모친의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모친의 표정을 보니 영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던 차 마침 누이가 정신이 드는 듯 기침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황진사는 그녀를 진정시키고는 차분히 물었다. 얘야, 이제 안심해도 좋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누이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퍼렇게 질린 입술을 떨며 말했다. 눈은 흰자 이뿐이고 덩치는 굴뚝만한 것이 도통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모습이었어요. 놈이 어머니를 쓰러뜨리고는 제게 다가오더니 돌연 두 팔로 제 몸을 억눌렀어요. 그러고는 정신을 잃었는데. 누이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듯 모친과 누이의 말이 서로 어긋남이 없으니 귀신을 추호도 믿지 않는 황진사라 할지라도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했다. 또 그 마음을 부추기기라도 하듯 모친이 아들을 붙잡고는 울며 말했다. 장손이가 어제 일로 내게 원한을 품고 해코지를 하는 게야. 어서 이 섬을 떠나자꾸나. 그래야 내 누이도 살고 나도 살겠다. 하지만 이는 황진사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였다. 신앙문을 베푼다며 무신론을 설파하던 샌님이 결국 귀신에 쫓겨 달아났다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헛것을 본 게야. 우연찮은 날 우려하던 일이 일어난 것뿐이다. 그는 이내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는 차분히 모친과 누이를 달랬다. 어떤 몹쓸 놈이 평소 보비를 마음에 두었다가 기어코 이런 일을 벌인 모양입니다. 섬을 나갈 때 나가더라도 보비를 욕보인 그 죽일 놈을 잡고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제가 매일 밤 방을 지킬 것이니 안심하시지요. 내 기필코 놈을 잡을 것입니다. 이후 황진사는 매일 밤 잠에 들지 않고 안방 앞을 지켰다. 하지만 눈이 벌겋도록 밤을 새어보아도 괴인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그의 집에는 일찍이 없었던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흡사 과거 김장손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과 같은 것이었다. 늦은 밤 굴뚝 모퉁이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부엌에 놓아둔 물독이 누군가 칼로 그은 듯 저절로 깨져버리고
옷이 가득 든 장롱에서 저절로 불이 일어나 온 집안을 불태울 뻔하기도 하였다. 한 번은 아침에 마당을 보니 장정 10명도 들기 어려울 것 같은 무거운 돌이 담장을 넘어와 던져져 있기도 했다. 더욱더 기이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꼭 황진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만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집에 귀신이 붙었다는 소문이 나봐야 좋을 것이 없었기에 제자들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건만 괴이한 일에 놀란 모친과 누이가 수시로 비명을 질러대니 이를 들은 이웃집 사람들을 통해 소문은 발없는 말처럼 금세 섬 전체에 퍼져버렸다. 그러자 이때다 싶었는지 귀신을 믿는 고을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타이르곤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손이를 위한 제사를 지내주고 그 넋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황진사는 이를 터무니없는 소리라 일축하였지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길 보름이 다 되어가니 그 또한 심신이 지쳐가기 시작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고 제자들도 스승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채가는 듯했다. 이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해결될 문제였으나 그들의 믿음이 줄어들까 두려워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야밤에 안방문을 지켜보던 중 급기야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에 들고야 말았다. 그는 또다시 들려온 비명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었다. 이에 황급히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가보니 누이는 또다시 발가벗겨져 있었다. 일이 그 지경에 이르자 황진사는 끝내 사실을 숨기지 못하고 제자들을 불러 말했다. 며칠 전부터 밤마다 웬 괴한이 나타나 내 누이를 노리고 있다. 내 직접 놈을 잡으려 했지만 혼자선 역부족이구나. 너희들이 도와만 준다면 쉽게 놈을 잡을 수 있을 게다. 귀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 애쓰며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그들의 얼굴엔 의심이 가득 묻어 있었다. 소문을 들은 모양이구나. 그토록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건만 아무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렇게 모두가 대답하지 않고 어물쩡대는데 마침내 한 사람이 나서 말했다. 최총각이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승님. 웬 놈이 아기 씨에게 흑심을 품고 못된 짓을 저지르나 봅니다. 저희가 맡아 아기 씨와 노부인을 지켜드릴 겁니다. 그렇게 최총각이 앞장서 작은 황진사들은 밤마다 순번을 돌아가며 스승의 집에 보초를 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무안하게도 괴인은 발길을 뚝 끊어버리고 말았다. 도대체 무슨 괴이한 일이 있다는 게야? 스승님이 요즘 왜 이러시지? 그렇게 며칠째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작은 황진사들은 최총각의 극성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번을 설 뿐 황진사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황진사를 좋게 보던 이웃집 내외가 번을 서던 이들에게 고생한다며 야참으로 국수 한 그릇을 삶아주겠노라 찾아왔다. 이에 제자들은 모두 입맛을 다시며 국수가 나오길 기다렸다. 그런데 부엌에 들어간 그들은 한식경이 다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에 참지 못한 제자 하나가 부뚜막에 들어가 내외를 불렀다. 무슨 국수가 이리 오래 걸린답니까? 뜻밖의 고함 소리에 다른 제자들이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그곳엔 남편은 간데없고 부인만이 홀로 남겨져 있었다. 그녀는 국수를 반죽하던 그릇에 얼굴을 박은 채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에 놀란 작은 황진사들은 급히 사라진 남편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뒤뜰 느티나무 높은 곳, 즐비하게 늘어선 국숫가닥 옆에 상투가 묶인 채 종이장처럼 휘날리고 있었다. 이후 물에 먹물을 떨어뜨린 듯 작은 황진사들 사이에선 귀신에 대한 공포가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귀신도 이를 눈치챈 것일까? 이후 작은 황진사들의 눈앞엔 스승의 모친과 누이가 보는 것과 같은 기이한 광경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문이 저절로 열리고 번을 서던 이가 이유 모를 졸도를 하는 등의 일이 그것이었다. 그러한 괴이한 일들이 반복되자 얼마 가지 않아 지난날 구판을 헤집고 다니던 신념찬 그들의 모습은 간데없이 사라져버렸고 작은 황진사들은 여느 섬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귀신을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다. 번을 서기 전이면 물을 떠다 놓고 귀신에게서 보호해달라 비는가 하면 도중에 몰래 집으로 도주해버리는 이까지 속출했다. 스승님이 장손이의 한을 풀어주지 않고 집을 헐어버려 귀신이 복수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귀신을 몹시 두려워하게 된 그들은 하나둘 황진사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경계가 해이해지니 귀신은 그제야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후 황진사의 누이는 다시 발가벗겨진 채 발견되곤 하였고 황진사는 그러한 광경을 볼 때마다 마음속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는 귀신에 대한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었다. 그런 일이 반복됨에 따라 황진사의 무신론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야 말았다. 제자들은 황진사 댁에 하나둘 발길을 끊어갔고 그렇게 오는 이가 없어지니 황진사 댁 사랑에 있던 학교는 자연히 문을 닫게 되었다. 오직 최총각만이 곁에 남아 묵묵히 그를 도울 뿐이었다. 스승님, 나약하고 어리석은 놈들이 떠난 것뿐이니 너무 심려 마십시오. 도울 것이 있다면 언제든 분부하시지요. 하지만 황진사는 유일하게 남은 제자가 고맙기는커녕 못내 부담스러울 뿐이었다. 그가 다른 이들처럼 언제든 자신에 대한 존경을 거두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자신도 어서 귀신을 피해 섬 밖으로 달아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누이의 배가 점차 불러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얘야, 혹시 몰래 정을 통하는 이가 있었니? 이를 본 모친이 가만히 묻자 누이는 울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섬의 사내들은 아니 된다. 오라버니께서 그리 말씀하셨는데 어찌 제가 그런 짓을 벌였겠어요. 다만 귀신이 방에 들어오고 나서 월경이 그쳤어요. 이에 모친은 눈앞이 캄캄하여 차마 아들에게는 이를 알리지 못하고 섬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어찌된 일인지를 물었다. 당신 아들이 그 집을 헐어버린 바람에 귀신이 집에 붙은 것이요. 그러다 마침내 당신의 딸을 회임시킨 것이지. 그간의 심려에 더해 그 같은 괴이한 말까지 들었으니 모친은 마침내 이성을 잃고 말았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아들에게 이를 숨기려던 것도 있고 그의 가슴팍을 쳐대며 원망을 쏟아냈다. 너 때문이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를 방관하는 바람에 보비가 귀신의 아이를 배웠다. 이를 어찌할 것이냐? 귀신의 아이라니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황진사였지만 그의 목소리엔 이전과 같은 자신감이 없었다. 이후로도 귀신은 수시로 나타나 누이를 겁탈하곤 했고 계속되는 병고에 황진사는 심신이 지치다 못해 그만 몸져 눕고야 말았다. 보비는 그런 오라버니의 모습을 가엾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내
뿜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오라버니가 한편으론 우스울 따름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실로 귀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처음 귀신이 왔을 때 그녀는 가위에 눌려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터라 자신의 몸이 어찌 되는지 몰랐다. 하지만 귀신의 방문이 두 번째, 세 번째로 거듭되면서 그녀는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황홀함을 맛보게 되었다. 그러다 마침내는 그와 깊은 사랑에 빠져들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황진사는 끝내 귀신은 없다라는 말을 되뇌며 방도를 찾다. 마침내 선박 관아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이 고을 사람들을 모두 족쳐서라도 놈을 잡아낼 것이다. 이에 그는 최총각을 불러 은밀히 일렀다. 내 요 며칠 잠깐 선밖에 다녀오려 하네. 자네가 내 대신 보비를 잘 지켜주게나. 최총각은 스승의 상태가 못내 근심되는 눈치였다. 편찮으신 몸으로 어디를 나가려 하십니까? 별일이 아니라면 제게 맡겨주시지요. 내 지난날 연줄이 있어 섬 밖에 나가 관아에 구해볼 생각이네. 섬을 샅샅이 뒤져 이 못된 놈을 반드시 잡을 것이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게.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황진사는 섬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새벽같이 방을 나섰다. 그런데 채 섬돌에 이르기도 전에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모친과 보비가 있는 안방문이 또다시 열려있는 것이었다. 이에 놀라 급히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 보니 누이는 알몸으로 남아 그곳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그는 급히 지난밤 방 앞을 지켰을 최총각을 찾았다. 최총각, 최총각, 어디 있나?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문득 무언가 불길한 생각이 든 그는 황급히 나루터로 달려갔다. 그곳엔 마침 섬으로 돌아오는 뱃사람이 있었다. 이에 황진사는 달리기를 멈추고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다급히 물었다. 오늘 섬 밖에 나간 이가 있었소. 그러자 뱃사람이 답했다. 조금 전 웬 양갓집 아씨와 머슴 하나가 급히 강을 건너갔습죠. 황진사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간 그의 집에 나타난 귀신은 죽은 김장손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살아있는 최총각이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남의 집 머슴살이로 생계를 이어가던 최총각은 자신이 나고 자란 섬의 풍속에 좀처럼 어울리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일찍이 부모를 잃은 터라 자연스레 오가는 혼담이 없어 조언을 치르지 않았고 품삯이 보잘것없어 무당에게 낼 복채가 없으니 미신 또한 믿지 못했다. 게다가 머슴 신세인 자신을 은근히 멸시하는 고을 사람들에게 부침성 있게 다가갈 성격도 되지 못했으니 그는 항상 홀로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나루터에 앉아 강 너머를 바라보며 섬 밖의 세상을 상상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나루터에 못 보던 이들이 눈에 띄었다. 웬 지체 높아 보이는 양갓집 여인들이었다. 그리고 그중 자신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처녀를 본 최총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그녀는 투박하고 거칠기만 한 이 섬에 어울리지 않는 고운 여인이었다. 혼인을 한 후에도 짐승처럼 서로를 탐하고 핥아대는 뭇섬 사람들과는 달라 보였다. 그렇게 최총각은 보비에게 한눈에 반해 남몰래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귀한 집 교수가 비천하디 비천한 자신과 이어질 리 만무했다. 이에 최총각은 먼 발치에서나 그녀를 훔쳐보며 애타는 마음을 홀로 삭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최총각에게 한 줄기 희망을 품게 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뒤이어 섬을 찾아온 황진사였다. 황진사는 귀천에 상관없이 학생들을 맞이하여 자신이 가져온 신학문을 가르쳤다. 사람은 신분 고하 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그의 가르침은 최총각에게 큰 희망이 아닐 수 없었다. 자신이 마음에 품은 보비가 바로 그의 누이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최총각은 황진사를 스승으로 삼고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기 시작했다. 그가 하지 못할 일은 없었다. 스승의 뜻은 곧 자신의 뜻과 같았다. 황진사가 섬에서 미신을 뿌리 뽑으려 할 때 가장 먼저 나서 북판에서 드자비지를 벌였고, 그가 보비를 걱정하자 홀로 집에 남아 뜬 눈으로 밤을 새며 남봉꾼들을 감시하곤 했다. 고단하기 짝이 없는 나날이었지만 그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기 그지없었다. 이대로 황진사의 눈에 든다면 자신도 보비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황진사가 말과 본심이 다른 자라는 것을 깨닫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얘야,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이 섬의 남정네들은 아니 된다. 어찌 저런 천한 종놈들과 사돈을 맺을 수 있겠느냐? 황진사는 겉으론 평등을 외치고 신학문을 설파하였지만 속으로는 최총각 자신을 낮잡아보는 다른 섬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었다. 어느샌가 제자들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바만 이루고자 하는 여우 같은 자일 뿐이었다. 그는 천하디 천한 자신과 보비를 맺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것이었다. 이를 깨달은 최총각은 배신감도 잠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얻기로 다짐했다. 오랜 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황진사를 모신 최총각은 스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그는 스스로를 귀신으로 꾸며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게 된 것이었다. 황진사는 허망히 강 너머를 바라보았다. 결국 그가 그토록 외쳤던 귀신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이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산산이 부서져 버린 뒤였다. 이에 그는 그 길로 배에 올라 섬 밖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는 다시는 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구한말 평안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다.